경애하는 수경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정부가 주관하는 우리 술품평회 입상작이자 세계 한상대회 건배주인 제주 오가피 발효주 노꼬의 눈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노꼬의 눈물 500ml 2병 세트를 기존 45,000원에서 무려 만원이 할인된 35,000원에 500세트 한정 판매를 허락하신 것이었다. 이는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의 대표방송을 시청하는 인민들이 그 감동과 흥분에 술이 부족할 것을 예측한 위대하신 김용민 동지의 만주 벌판과 같은 드넓은 배려라 할 것이다. 알코올 16도로 남녀 모두에게 부담 없고 제주 섬 오가피 뿌리를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숙성시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노꼬의 눈물을 인정사정 없는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6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우병우, 임종헌 청와대에서 사법농단 비밀회동,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이런 진술에 근거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요. 2015년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과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570m 거리 CVID 합의 마지막 진통. 국민일보, 싱가포르 도착한 트럼프 평화의 임무라고 언급. 김정은 역사적 회담이라고 발언. 동아일보, 마침내 마주서다. 북미 정상 어제 싱가포르 도착. 서울신문, 김정은과 트럼프 단 한 번의 기회, 이런 제목입니다. 세기의 담판인 조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은 불과 570m 떨어진 호텔에 머물면서 조선과 미국 정상이 역사상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서로 접근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임무라고 평가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 회담이라고 강조했네요. 이번엔 세계일보, 세기의 핵담판, 주사위는 던져졌다. 중앙일보, 시진핑 전용기 타고 세상에 나온 김정은. 한겨레, 북미 적대 70년 끝낼 세기의 회담 막 올랐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세기의 핵담판 막 오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조선,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미국 실무자들이 싱가포르 시내 모처에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회담으로 시작하고 이후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이 당일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선에 초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을 열자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뉴욕과 판문점을 포함해 다양한 접촉을 통해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어서 조선과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의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한 번의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발언 역시 물밑 협의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2015년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들이 작성된 직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임종헌 전 실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통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요. 경향신문의 취재 결과 임종헌 전 실장은 2015년 7월 31일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만났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이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일주일 전입니다. 또한 이 시점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정황으로 꼽히는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들이 생산되던 때입니다. 임종헌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대법원장 회동 다음 달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법부가 디지털 증거 능력 인정 문제와 관련해 상호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는 디지털 증거 인정 기준에 대한 완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공안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법원 행정처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정비 및 증거 능력 인정 확대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건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하고 보름 뒤에 작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 능력 문제가 독대 테이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올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가 관련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조직적인 관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 지역뉴스 한라일보는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 계획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내일까지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비고란에는 시장님 식사 또는 시장님 방문 인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경실 제주시장은 모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연말이나 연초에 연찬회 형식의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6월에 개최하거나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시장 선거가 없으며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즉 고경실 실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임명한 겁니다. 제주도 지역뉴스 한라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로 자유한국당이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어제 정태욱 의원은 당의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태욱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혼을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로 간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정태욱 의원은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는데요. 파문이 확산되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정태욱 의원의 제명과 의원직 사퇴 그리고 당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인천시민사회 단체연대는 인천 시민을 실패자로 폄훼했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정태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태욱 의원은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른바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은 억울한 일도 넘겨야 한다며 대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어제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스캔들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사과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부선 씨는 사과를 하라는 주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와 인터뷰를 가진 김부선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 집에서 태우러 와가지고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도 또 낙지를 먹고 그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어요. 사실 얘기하면 그 사람 매장되고 진짜로 이 적폐 세력들하고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아니라고 해야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너 대마초 전과 많으니까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고 이제 3번째예요. 더 이상 제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거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스캔들 의혹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쓸데없는 것 같고 말이 많은데 도지사는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빚을 다 갚고 복지 행정을 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음모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산 주광역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민 여러분, 저 앞에 어떤 분 두 분이 이재명 힘내라 이런 사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제 피켓? 아마도 최근에 이재명이 당하고 있는 온갖 네거티브와 전문용어로 이짐에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들에게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소년노동자 출신이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세력도 없고 연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후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이 진심,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진심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셨고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온 나름의 실적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모든 우리 기득권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힘센 자들이 막아섰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왔듯이 지금 막아서는 저들의 저 행패도 넘어서서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실의 화초도 아닙니다. 잘 가꿔진 묘목도 못 됩니다. 길바닥에 낮게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잡초입니다. 우리 힘겹고 어려운 이 나라 대다수의 서민들과 함께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서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상식적인 사회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한겨레와 연합뉴스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른바 옥중 서신을 조선일보에 보내 편지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는데요. 김동원 씨는 서신을 쓴 것을 후회하며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동원 씨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변호인에게 들었을 때에도 평온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김동원 씨는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인정한 상태인데요. 김동원 씨는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폭력에는 불법 촬영 또는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비접촉 성범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서 자위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김 씨는 이 남성을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와 같은 범죄도 10건 가운데 7건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캣콜링 처벌법이 지난달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사진 촬영을 빙자해 벌어지는 모델계의 성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출을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촬영을 일삼는 사진작가들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모델을 꿈꿨던 안모 씨는 2014년 사진 촬영에 나섰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진을 찍던 작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치마 속으로 손과 카메라가 쑥 들어온 겁니다. 유명 스튜디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촬영 컨셉을 상의하러 만난 자리에서 스튜디오 실장은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이렇게 말하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촬영 사진을 멋대로 편집해 무단 유출하는 2차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만 외설적으로 편집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새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와 비근로의 경계에 있는 애매한 시간이 법 준수와 위반을 가를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시간을 판가름하는 대원칙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 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법원 판례를 보면 근무 중 휴게 시간 또는 업무 전후에 발생하는 이동 시간은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교육이나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참여의 강제성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전직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 간부가 노사 갈등을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6년 말까지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부지회장을 맡았던 박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17년 박 씨는 노조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글을 유서 양식으로 남기고 참적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언론을 통해 삼성 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겠다고 협력업체 사장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후 마음을 돌리겠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딴 조합원들의 죽음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인 삼성전자 서비스 그리고 협력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지역센터 사장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옛날에 저는 이회창 후보를 돕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저희 당은 반대를 했죠. 전자권 조기 환수 얘기할 때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당시에 노무현 후보,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던 그 대목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고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연정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얘기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러한 시대적 고민 이런 것이 2017년 지금 시대에서도 다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울 게 많았다던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제가 오늘 노무현 후보가 쓴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1994년도에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책에 쓴 내용입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초조감과 불안감에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같은 저서 126쪽을 보면 사법연수원 동료들에게 아내를 다루는 법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노무현 후보가 쓴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져야 돼. 청중 웃음. 밥상 좀 들어달라고 하면 밥상 엎어버리고 이불을 개라고 하면 물 젖은 발로 이불을 질겅질겅 밟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꽉 잡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책에 써놓고 또 문제되면 싹 말을 바꾸겠죠. 왜? 자기 책에 자기 입으로 자기 부인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또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통령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노무현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오후 수원 영동시장에서 열린 이회창 후보 거리유세장에서 했던 말. 노 대통령이 과거를 참여하며 쓴 글을 멋대로 편취해서 왜곡하는 기술을 시전한 남경필 후보. 훗날 그때는 선거운동 중에 했던 말이라며 슬쩍 물리기도. 남경필 후보,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쟁 후보의 도덕 선생님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끝까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음성 파일에 담긴 이 전 시장의 인격은 상식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전 시장과는 더 이상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전 시장을 공직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폭력과 갑질에 눈 감는 정당이 아니라면 후보를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 입장 그대로겠죠?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공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공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공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실손보험 40대 남성은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입니다. 이런 보험 보셨습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만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시 가입 안 한 분들 땅을 칩니다.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849-9730. 밤 9시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대구 경북을 아주 쓸고 다니셨더만요. 예, 저는 뒤에서 빗자루 들고 쫓아다니고 앞에서 대걸레 들고 우리 손혜원 의원이 구미에서 시작해서요. 칠곡 지나서 성주 거쳐서 대구를 들어가서 대구 남구를 돌고 그 다음날 낮에부터 또 계속 대구 지역 권역별 유세를 도운 다음에 오후 5시부터는 LG랑 삼성의 경기를 직접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가서 오후 5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났는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탁해놓고 얘기해서 손혜원 의원께서 삼성 팬입니까? 거기는 두산 베어스의 아주 오래된 팬이죠. 그래요. 근데 그날은 등에다가 손혜원 1번까지 박아갖고 삼성 라이온즈 젖지도 본인 돈으로 사입고 앉아서 아주 열혈 팬인 척은 하긴 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정치가 참 무상해요. 예, 이제 홍익표 의원, 조응천 의원, 이재정 의원이 함께 했는데요. 조응천하고 이재정 의원은 고향이 대구고. 그렇죠. 홍익표 의원은 리틀 야구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야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해설자로서 자리를 했었고요. 중간에 어떻게 알았는지 키스타임에 카메라가 의원들이 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홍익표, 조응천, 이재정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 아유, 이런. 이재정 의원하고 홍익표 의원이 둘 다 이제 X를 그으면서 손살을 치다가. 예. 이재정 의원의 중재로 이제 홍익표, 조응천 키스신을 완성시키려고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조응천 의원은 의원직을 걸거라도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키스타임은 무산으로 끝났고요. 예. 경기 끝까지 있으면서 경기장 가득 메운 관중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호흡하는 자리가 있었고 어제는 아침에는 의성, 인미의 도의원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김영건 의원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사실 그전에는 민주당 혁신위원회 우리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이 되게 어려울 때 혁신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줬던 분이신데요. 이번에 경북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기초자치단체의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이었고 이번에 도의원으로 도전을 하는데요. 예. 한 4시간가량을 의성에서 같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안동에 가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안동은 이삼걸 후보가 지난 지방자치대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0%를 받아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이용득 의원과 같이 이제 야간 상고 출신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을 다니다 행정고시를 붙어서 행자부 차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안동이 고향이라 이제 안동에 출마를 하는데 안동은 안동권 씨나 안동 김 씨가 아니면 당선되기 되게 어려운 지역으로 사실 이런 건 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좀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2, 3걸 후보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지방자치선거 때도 여론조사에는 60대 20으로 나왔대요. 예. 근데 실제로 뜯어보니 55대 40으로 20% 이상 여론조사 차이가 났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당장 어제도 손혜원 의원과 함께 1시간가량 유세차를 타고 돌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호응받기가 되게 어려운데 손혜원 의원하고 이상걸 후보가 둘이 같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던 분들 뭐 거리에 있던 상인들 또 거리를 걷던 행인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5, 60대 어머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엄지척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건 처음 봤고요. 그래서 안동이 정말 뒤집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동은 현재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새로 후보를 내서 3파전의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한번 뒤집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 구미, 칠곡, 성주 등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닌 상황이다. 특히나 뭐 칠곡이나 구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고 대구도 굉장히 가파른 기세로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한 표 한 표의 싸움이다. 의성도 가서 같이 유세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그 교인들이 바라보는 눈빛, 잡는 손 이런 걸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는 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경북 지역조차도 한 군데 버릴 적이 없다. 이거 경북을 진다 생각할 게 아니라 경북이 최대 격전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준기 우리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 그리고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들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꼭 우리 조카분이 됐던 고모가 됐던 또 부모님이 됐든 전화 한 통 좀 해주시고 지금 경북에 가보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은 민주당한테 호남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항상 뽑아주긴 한데 민주당이 홀대하는 지역인 거죠. 경북도 가보니까 대구 경북도 계속된 자유한국당의 지지 때문에 뭐랄까요. 아무나 내보내면 당선이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지 않은 게 또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엄청난 유행어를 만드신 이부망천의 주인공 정태욱 의원은 혹시 지역구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태욱 의원이 대구고 초선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구의 초선들, 경북의 초선들 이번에도 어떻게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까? 친박. 예, 진박 논쟁, 친박 논쟁으로 계속 싸움을 해가면서 누가 더 박근혜에게 충성하느냐라는 충성 경쟁으로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구갑에 출마를 해서 초선 의원인데요. 이제 여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안전행정부 지역 발전 정책관을 하고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대 국회로 들어온 겁니다. 박근혜가 가장 선호하는 관료 출신의 대학 출신의 진박,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발언이 그냥 아주 손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부망천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2016년 7월에 대구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때 무단 점유 가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정태욱 의원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건 뭐 듣고도 끔찍한 얘기인데 그분들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기 때문에 솔직히 10년만 걸리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10년 지나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잦은
망언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부망천이 최근에 등장을 해서 이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 거죠.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나는 좋은 데 사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지역구는 북구갑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도 거주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사람을 위와 아래로 나눠서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면 이런 사람들이 대구에 공천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당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부망천 발언으로 정태욱이 집중을 받지만 사실은 대구가 창피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너무 봐주니까 점점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차지하고 오로지 위만 바라보고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구 경북을 차지하니 뭐라고 위에다가 돈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특교를 내려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묵묵부답 앉아 있으니 지역 발전 자꾸 침체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으로 대거 선택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아주 뜨거운 한 방을 먹이셨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더 고민하고 정신을 차려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시는 친지분들께 또 아버지, 어머니, 조카, 며느리 다 좋습니다. 전화하셔서 이번 한번 문재인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거 봐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기반으로 기회를 줘보자. 4년 있으면 또 선거를 하니까 2018년에는 한번 민주당한테 기회를 줘보고 그래서 문재인이랑 짝짝꿍을 잘 맞춰서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마침 또 김부겸이가 대구 출신인데 행자부 장관도 하고 있으니 여기가 또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김부겸, 오중기, 그다음에 대구의 임대윤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보자. 언제까지 대구가 이렇게 당하고 있겠냐. 한번 자유한국당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갈아치울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저렇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한 번은 시켜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설득해 주시고 애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진짜 가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헛헛해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싶고 다 이런 마음이시니까 옆에서 조금만 더 설득하고 저희가 노력하면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2박 3일의 또 유세 일정이었습니다. 정태욱 의원이 결국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꼬리를 자른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선거 이슈로 부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정당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이건 탈당이 아니라 출당 조치를 했었어야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유야무야 탈당했는데 그러면 2년 있다가 또 공천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태인데 대구 북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을 갖다 심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구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정말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구를 넘겨줘야지 대구가 고향인데 박근혜의 말을 잘 듣고 옷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으니 이런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번 이부망천 사건은 자유한국당에게 상당한 데미지가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고요. 무슨 농담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실언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학생들이 선동당할 거다. 그러니까 연령이 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관련돼서 문제가 벌어졌던 2017년 7월 무렵에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려서 전 정권 망신 주기를 시작하면 아마 문재인 정부도 다음에 반드시 그런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며 이미 정권을 한번 잡았다가 다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치 보복성 발언
굉장히 함량 미달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던 건데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 이것은 인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대구의 문제다. 이런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계속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았다고 찍어주는 문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이런 정치인들은 탈당했지만 다음번에 또 비슷한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구 경북을 쭉 돌아보시면서 느낀 소회. 대구 뒤집어집니까? 예, 저는 지금 뭐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고요. 오늘쯤 여론조사 돌려보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감춰져 있는 표들,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투표를 하러 가느냐 마느냐도 되게 중요한 싸움인데 사전 투표율로 봤을 땐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14% 정도였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적극적 투표 의향층 중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투표를 안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저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대구는 끝까지 해봐야 알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누가 한 표를 치열하게 갖고 오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기만 해봐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바로 내일입니다. 네, 이제 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에 들어갔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전문가들이 더 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는 정상회담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어제도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로이터 발로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 2시 비행기로 갈 수도 있다를 속보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원문도 찾아보고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싱가포르 쪽에서 이 정상회담을 세팅하는 소스에서 나온 얘기인 거고 익명의 취재원에 따르면 2시 비행기도 예약했다. 그리고 스케줄은 유동적이다. 여기서 핵심은 2시 비행기도 예약했는데 스케줄은 유동적이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상회담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전에 회담이 무산됐다. 파토가 났다 이렇게 되면 빨리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쓸 거라는 거죠. 오전에 회의가 파토가 나면 일단 제일 빨리 출발은 2시도 할 수 있다. 또 그 다음 비행기는 6시도 준비해 놓고 회담이 잘 돼서 하루를 더 묵었을 경우 그 다음 날은 또 몇 시에 갈 건지를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개 짜고 있을 건데 그중에서 빠른 것은 2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전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현대 언론이라는 것은 속보 경쟁이라 외국 통신사에서 속보를 쓰면 그 통신사의 속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나라 또 이 통신사들이 속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런저런 구분 없이 네이버 창에서 대문 화면에 김정은 2시 비행기로 돌아갈 수도 이런 기사를 접하면 또 뭔가 난리가 났나 보다 싶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뭐 사실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언론의 기사를 우리가 통제할 방법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전 이런 경우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 회담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수만 가지의 억측들이 난무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본인의 주관이 섞인 기사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또 일부 보수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회담 자체가 성사가 잘 안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낼 텐데요. 그런 기사에 일희일비하시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회담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오는 속보들은 반드시 어디가 취재원인지 어디가 소스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한 취재원이 있는 내용 같으면 그렇지만 익명의 복수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혹은 뭐가 잘 되고 있구나를 넘겨짚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일 북미회담이 안 되길 바라는 보수 쪽에서 더 많은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예. 최근에 TV조선에서 본인들 실수라고 하지만 풍계리의 연막탄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취재원만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쪽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무슨 식으로라도 기사를 써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북미회담의 중재는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저는 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정부가 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중심으로 좀 내용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좀 기원해 주신 마음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갖고 회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럴 때 가짜 뉴스가 쏟아지기 십상입니다. 절대 보수 언론들 믿지 마시고 일단 정부 발표를 유념해서 청취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참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잘 돼서 북미 수교까지 맺어지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물론 그 단계까지 가려면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이걸 딛고 넘어서야죠. 예,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나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하여간 이걸 막으려는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구에서 식당 주인하고 나눴던 좀 인상 깊은 얘기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 대구도 변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문재인이 남북회담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남북회담이 잘 되는 거랑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당장 국방비를 깎아 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이 다 복지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잘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문재인당, 민주당을 찍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평화가 밥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또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구에서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고 있는 민주당의 바람은 민주당이 정말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가는 이 기세 이런 것들 덕분에 또 민주당이 그전과는 달리 매우 단합된 모습으로 크게 다른 소리 내지 않고 당을 잘 운영해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국 반복 세력의 소멸을 불러올 것이고 전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짜질 것이다라는 믿음 갖고 있고요.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그런 새로운 정치 지형을 짜는데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소한 북진 통일을 하자느니 북폭을 하자느니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좀 사라지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부 망천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정상근 기자, 이제 분개하시겠어요? 네. 망하면 인천에 간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은 계속 인천에 사셨거든요. 그래요. 대체 언제부터 망해야겠어요? 대체 우리 집이 언제부터 망했길래 계속 여기서 살아왔던 건지. 네. 그래요. 아마 신라시대 때 망하지 않았을까. 예. 아니 주말 사이에 집 근처에 있었을 텐데 인천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인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동네에 아는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예. 근데 뉴스나 이렇게 유세 현장 같은 데를 이렇게 영상을 딴 걸 쭉 보니까 인천에서 유세를 하는데 주변에 인천 분들이 계속 클락션을 울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 자유한국당 유세예요.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진짜 어이없죠. 네. 황당하고. 정태욱 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을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탈당을 했던데 장담하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복당을 할 겁니다. 그래요. 하긴 출당하면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자진 탈당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당대표가 오케이 하면은 복당이 가능하니까. 자, 그런 것 때문인지.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유권자들이 정태욱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정태욱 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인천에서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진짜 끝나가지고 여론조사 보니까 차이가 이미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금 어떻게든 좁혀야 할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그야말로 멘붕 상태겠어요. 네, 오히려 유정복 시장이 정태욱 국회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던데. 사퇴 정도 해야 사실은 성남 민심이 사그라들 텐데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맞습니다. 정태욱 씨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공무원을 되게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300만 시민들을 지금 망했다고 했으니 네. 안 그래도 지금 다들 한국당에 성나 있는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망한 정상근 기자의 브리핑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뭐죠? 최근 불거진 KBS와 YTN의 싸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전에도 제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YTN이 최근에 큰 오보를 몇 건씩을 계속했었어요. 예. 오보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때도 있는데 당시에 YTN 오보들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게이트키핑이 존재를 하면 특히나 이 YTN 같은 큰 언론사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오보들이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보면 미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생일을 경축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군축이라고 기사를 쓴다든지.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일배 논란이 있었을 때 MBC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게 YTN이 MBC 내부자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면서 카톡 내용 같은 거를 보도를 했는데 이게 꾸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보를 내기도 했고요. 예. 동계올림픽 당시에 이상화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빙상장을 떠난다. 이런 기사를 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두 가지는 아무래도 이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런 오보였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수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이런 오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파업을 하면요. 뉴스가 기본적으로 게이트키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가 생산될 가능성도 높고요. 하여간 불량품 뉴스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명이 아니라 10명 갖고도 뉴스 만든다.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뉴스를 할 자격이 없는 그런 무자격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계속 만들어 놓고도 지금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단들이에요. 이렇게 YTN에서 오보가 계속 나니까 KBS가 대체 왜 YTN에서 이런 오보들이 잇따라 나는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KBS가 최근에 제이라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YTN 오보를 취재를 하려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7일에 이 YTN에 방문을 했는데
이 YTN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예.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 KBS 송수진 기자 등 취재진이 7일 오후에 YTN에 갔고요. 박진수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인솔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YTN 안으로. 예. 그리고 이 KBS 취재진이 먼저 박진수 지부장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도 책임자들을 취재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 YTN 보도 책임자들을 찾아가니까 이 YTN 보도 책임자들이 사무실에서 나가라. 초상권 침해다. 라면서 이제 취재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참. 예. 그러니까 이 YTN 홍보팀하고 경영지원실 쪽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아니 뭐 사전 협의도 없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취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KBS 취재진에게 철수를 요청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취재를 사전 협의하는 것도 좀 웃긴데 뭐 설령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KBS 취재진이 이미 YTN 관계자들에게 취재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최모 부장이라는 사람을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 최모 부장이라는 사람이 김기식, 김경수 후보를 잇따라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취재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실에 가 있으란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요청했고 뭐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는데 30분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찾아갔다는 거죠. 결국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철수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YTN의 오보가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이 다음 날 8일에 YTN이 KBS 시사제작국에 공문을 보내서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YTN 측 얘기로는 KBS 취재진이 정식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지도 않았고 또 무단으로 방문을 해서 근무 중이던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종용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또 방송 금지를 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KBS와 취재진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사실상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예. 근데 참 이런 주장이 좀 어이없는 게 YTN 그 간부들은 상대방이 허락해주는 취재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자 생활한 사람들은 알죠. 이 취재를 하면은 뭐 협조가 잘 되는 취재원보다 협조가 잘 안 되는 취재원이 훨씬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게 뭐 기자 일인데 그 심리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런 심리.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뭐 그냥 들어가서 당연히 뭐 기자 입장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막 이제 난리를 치고 뭐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얘기의 진짜 목적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내지 말아라.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뭐 오보를 내고 그런 거를 쪽팔린 줄 아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 얼굴이 나오기 싫은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수십 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는 자들이 다른 남의 회사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취재를 했다고 뭐 고소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셈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최남수 체제,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최남수가 보도국 인사를 뭐 명확하게 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체제로 운영되던 YTN 보도국 간부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지금 백의종군에도 모자를 파네. 자기들이 뭐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다른 매체 기자들한테 막 협박을 하고 또 그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니 뭐 떳떳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은 그래서 내세워서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왜 협조 못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옷을 뒤집어 쓴다든지 고개 푹 숙인다든지 뭐 얼굴을 가린다든지 이런 양상하고 좀 많이 흡사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들이 지금 부당한 노동 권력에 맞서서 싸운다면은 그리고 또 YTN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왜 그걸 감춥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놓고 또 자기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인데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나 감시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이 취재를 거부하는 걸 보면서 견적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전에 미디어오늘에서 그 MBC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었나요? 하여튼 보도본부장이었나요? 그때 취재를 들어갔다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뉴스에도 나오고 무단 침입한 듯이 그다음에 이제 고소도 당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뭐 말로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뭐 그 당시 MBC는 북한 대사관이었다 이렇게 비유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또 그 싱가포르 얘기도 잠깐만 좀 전해드릴까요? 그러시죠. 내일 진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지금 각 언론사들이 다 싱가포르 출장이 전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보내서 아마 방송 준비에 연휴이 없을 텐데, 근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YTN 기자가 허가 없이 미군 시설을 촬영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이 CCTV로 촬영 사실을 확인한 후에 뭐 취재진을 조사를 했고, 뭐 심지어 촬영본을 삭제까지 했고, 또 해당 기자가 또 귀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예전에 있던 일인데, 그런데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KBS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KBS의 모 기자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4시경에 이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취재를 하려다가 북한 인사들에게 억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 경찰에 이첩이 돼서 이 싱가포르 경찰은 무단 침입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외교부는 좀 선처를 호소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제가 뭐 들은 바로는 KBS 기자가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나기 이전부터 대사관 쪽 사람들하고 이제 북한 직원들하고 한마디로 좀 친교 관계를 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대사관의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몇 번 취재를 했고, 근데 또 이날도 이제 취재차 들어갔는데, 이 하필 또 지금이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좀 출입을 막고 있었는데, 그걸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의혹은 알겠는데, 좀 예민한 시기에 좀 무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좀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재의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기자 한 명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보다 싱가포르가 언론 자유 지수가 낮아요. 어쨌든 좀 그런 점이 있고, 또 이 북한 대사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교 문제로 좀 민감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뭐 이번 일을 포함해서 취재진이 현지 경찰에 구금된 사례가 4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오전에 아침 현안 점검회의와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다. 싱가포르에서 지나친 취재가 발생을 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취재진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빅이슈라 뭐 취재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외교 문제가 좀 걸려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모두가 다 민감한 때에 이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봤군요. 누가 그렇게 하다 추방당했는지. 아이고,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인데 좀 망신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네, MC지 거기.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보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다 한 식구들인데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벌써 한 식구가 됐군요. 네. 저도 밥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야 돼. KBS 아이템 웬만하면 빼세요. 농담이었고. 자, 다음 소식은 또 뭐죠? 네, TV조선 소식도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얼쳐오는 놈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전에 그 드루킹 논란이 한참 불거졌을 때 TV조선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정숙 여사하고 드루킹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유세 과정에서 경공모 사람들과 뭐 접촉이 있었다, 이런 보도였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 요렇게 얘기를 한 대목을 따서 그것만 이제 딱 보도를 한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김정숙 여사가 경선장을 삥 돌면서 플래카드를 든 지지자들을 다 만나고 다녔는데, 경인선 부분만 쏙 빼서 경인선에서 만든 영상을 두고 언론이 그냥 검증 없이 보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TV조선의 보도 화면의 경우에는 광주에서 경선한 것, 그리고 고척돔에서 열렸던 서울에서 경선한 것, 이거를 묶어가지고 한 공간처럼 왜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7일날 이 방송심의 소위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심위위원들이 취재가 이렇게 어설프냐, 뭐 이렇게 질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날 그 방통심의위에 출석을 한 이재홍 TV조선 사회부장이 한 말이 진짜 걸작이더라고요. 주장소가 같은 곳인 줄 알았다. 목적을 갖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같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텐데 어린 기자들은 점점점 이라면서 말을 흐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조직은 지금 뭐 후배들한테 책임 돌리는 게 무슨 전통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절도 혐의 있었을 때는 뭐 수습 기자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렇게 돌려버리고 네. 그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도 계속 방해를 하더니 저런 어이없는 실수는 뭐 어린 기자들이 잘 모르고 한 거라고 책임을 넘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린 기자들이 기사를 내고 그냥 올려버린 거면 아니 지네들은 왜 대체 TV조선에서 뭘 하고 밥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값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요. 게이트키핑을 지들이 안 해놓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어린 기자들의 월급의 2-3배는 받을 텐데 책임은 다 그 어린 기자들한테 지어버리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 원래는 사실 그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데스크급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이 업계 관행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방송심의 소위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주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주의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주의는 뭐 나름 중징계로 분류가 되는 제재예요. 벌점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심지어 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정광삼 심의위원도 아니 현장 확인도 못하면서 단독병 걸려서 이러는 것 같은데 뭐 단독 못해 죽은 귀신이 있냐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어이없는 보도였는데 예. 참 그런 보도를 뭐 자기 책임하에 내놓고 이렇게 후배 기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부장이 좀 어처구니 없어서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강은 황해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남북 자연 경계선 중 하나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경기도 출신의 월북 시인 박세영은 이런 임진강을 주제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1950년대에 쓰여진 이 시는 북쪽에서 임진강 넘어 남한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1957년 고종환이 작곡을 해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북한 사회의 큰 히트곡이 됩니다. 남한에서는 당연히 금지곡이 됐고요. 그런데 북한 정권도 훗날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합니다. 남쪽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감상적인 내용이 현 체제, 북한 체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자아냈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잡동사니님의 티스토리 블로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임형주 씨 앨범에 나오는 노래 임진강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면 날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언한 시고 흐르느냐 임진강 하늘 높이 무지개 서는 날 옛 친구 들판에서 내 이름 부를 때 내 마음 고향 모습 추억 속에 사라져도 임진강 흐름을
지는 못하리라.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북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바이칼 드림님, 진짜 무언가 이상하다. 음모, 공작 없이는 사건이 이처럼 확대될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이 더러운 공작 세력의 배후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네, 공작 세력은 무엇든지 약한 고리를 틈타기 마련이지요. 추수님, 양아치 일당들이 재판을 팔아먹었습니다. 반드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판사 세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돌파할 힘이 있을까요? 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네,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